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5월 8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어버이날이에요. 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고, 부모님은 또 자식한테 이 참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서로 왜 이렇게 애틋하고 이게 왜 이런, 이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그래요. 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카네이션도 좋고 용돈도 좋지만 오늘 하루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평소에 뭐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셀프 어버이날입니다. 네, 어버이날은 보통 이제 저나 혹은 그러니까 자녀, 자식들이 부모님을 챙기는 날인데 셀프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챙기셨어요? 아유, 챙겨야죠. 저희 막내가 편지를. 챙김을 받으셨네요. 예. 저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쿠폰도 주더라고요. 이렇게 심부름 쿠폰 같은 거. 어머, 귀여워라. 근데 전 지난 주말에 미리 좀 앞당겨가지고 장모님 모시고 지금 처가 식구들하고 나들이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아이가 수험생이어가지고 또 아침에 또 일찍 나오는 바람에 받지를 못했는데 약간 서운한 마음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항상 챙겨드리기만 했는데 나는 잘 못 챙김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은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긴다.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며 자축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을 챙깁니까? 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사주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을 자기 위해서, 평상시에 갖고 싶은 선물을 나를 위해서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대 엄마인 여성 얘기인데요. 어버이날마다 부모님을 챙기는데 급급했는데 자신의 딸은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끼리라도 우리들끼리라도 뭔가 어버이날 이벤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념하기 위해 꽃다발을 샀다고 합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백화점에서 모처럼 아이나 부모님이 아닌 나를 위한 소비를 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SNS에도 셀프 어버이날을 인증하는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돼서 고생하는 자신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말 쿨한 어버이날 풍성인데. 김성원 선생님도 오늘 스스로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공부해라. 저는 제 스스로한테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을 좀 기대해 보죠. 스스로에게 챙긴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한국에 몰리는 베트남인들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일하시는 베트남 분들 참 뭐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저도 좀 사실 놀랐는데요.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사흘 전 하노이의 한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무려 7,90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베트남인 고용 허가제 쿼터가 한 8,000명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22,800명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K-팝 열풍도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이질감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그것 외에도 한국에 들어오면
높은 소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의 월 소득이 한 1,600에서 2,000달러가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223만 원에서 278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웃 나라인 일본보다도 뭐 임금으로 따지게 될 경우에 한 6, 7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좀 많은 돈을 벌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트남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국에서 단기간 일했다가 귀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여기 신청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고용호 과제의 경우에는 뭐 조건은 까다롭지만 한국에 한 번 들어오면 3년 동안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절 근로 제도의 경우에는 최대 8개월 동안 단기 취업만 가능합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농촌에서 파종기나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노동자가 지난해 2,100명가량이 됐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늘어난 숫자라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여권이나 비자, 건강검진 비용과 항공료만 내면 또 중개수수료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잠깐 들어와서 한 8개월 동안 좀 바짝 벌어서 나가면은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꽃가루 주의보입니다. 아, 저는 요즘 외출하면 정말 눈물 콧물 너무 힘듭니다. 그 꽃가루 주의보 말씀하셨는데 요즘 야외 활동하다 보면 꽃가루 엄청 날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한강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솜털처럼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네. 하늘이 거의 눈 내리는 것처럼 꽃가루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뭐 나가면은 콧물, 기침, 재채기, 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흡기 질환 같이 천식이 올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꽃가루에 노출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온이 오를수록 꽃가루가 더 일찍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들에겐 고통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거죠. 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보통 요즘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어느 정도 알레르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외출 전에 기상청에 꽃가루 예보가 있거든요. 이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도가 높은 날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꽃가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인 늦은 오후나 비가 온 직후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또 환기도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역시 마스크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 등으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외출 후에는 옷과 얼굴을 씻고 옷을 바로 갈아입는 게 중요한데요. 꽃가루가 막 날릴 때 바깥에 나갔다가 뭐 마스크하고 선글라스까지 다 착용하셨다 하더라도 집에 꽃가루를 다 묻히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친구에 묻어 있으면 계속 재채기 나고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샤워를 꼭 하시고요. 친구의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한번 털어야 되겠네. 그리고 마스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네네.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영 올드 전성시대입니다. 네, 영은 젊다는 거고 올드는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영 올드 전성시대다? 그 애늙은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꾸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네.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인데 요즘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음과 노년이 뒤섞인 현상, 뭐 이걸 또 하이브리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체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런 시니어를 영 올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소비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끼거나 모으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 상위 20%인 분들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카드 소비는 2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는데 상위 20% 씀씀이는 10%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보면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 금액은 평균 41만 원이었고 2년 전보다 10만 원 이상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위 20% 이용액은 161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오히려 10%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젊은 어르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네, 영올. 영올드. 그 이분들은 어디에 주로 돈을 쓰십니까? 얼마 안 남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콕 집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갑은 사실은 뭐 지금 노년 세대라고 부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70세 이상 넘으시는 분들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요. 젊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투자하고 싶은 것이 어딜까요? 역시 자신의 외모 관리, 그렇죠. 그리고 문화생활, 문화소비 이건데요. 그러니까 카드 이용객 상위 20% 고령층의 미용실 이용 건수가 2년 동안 한 30% 늘었다고 하고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용은 20%, 피부 관리도 18%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OTT 유료 서비스에서도 상위 20% 고령층의 이용 건수가 2년 사이에 9%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올드가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소비 주체가 되고 이게 또 경제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뭐 외출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과 뭐 식사 약속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버이날인 오늘만큼은 날씨 걱정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한낮 기온도 다시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스하다 못해 약간 더워집니다. 서울이 25도, 청주 26도로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하늘도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도 큰 발성 없이 보통 수준인데요. 다만 맑던 하늘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집니다. 서울이 한낮에도 16도를 보이면서 서늘하겠고요. 변화무쌍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3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정사와 야서로 풀어보는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철청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앞뒤를 쓱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권력의 늪에 빠진 왕의 남자 환관입니다. 네, 정치인들이 민생보다는 권력 유지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권력자 옆에 기생하는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조선시대 권력의 늪에 빠진 정치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의 최측근 환관입니다. 네, 환관 하면 왠지 이미지가 왕 옆에서 막 아부하고 약간 간사한 그런 이미지에다 목소리 왕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까? 네, 환관은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궁궐 청소 같은 아주 사소한 잡무에서부터 국가의 중대한 일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왕의 수족이자 눈과 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환관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간사하고 나쁜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환관이 권력의 늪에 빠져서 그것을 휘둘렀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자, 오늘은 과거 나라를 뒤흔들었던 환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모셨던 환관에 대한 이야기 기대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야사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왕 위의 권력, 비선실세, 환관 박한종입니다. 야, 왕 위의 권력이라서 권력이 어마어마했다. 네, 이런 건데 네. 박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권력 행사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야사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때는 조선시대 11대 국왕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인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병이 위독해집니다. 자, 이때 왕위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인종의 계모였어요. 중종의 셋째 부인이면서 인종의 계모였던 문정왕후가 다음 왕위를 노리게 됐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원대군으로 저 뒤를 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정왕후는 인종이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인종 측근에 첩자를 하나 심어두게 되는데 이 첩자가 바로 환관 박한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와 환관 박한종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뭘 하면 되겠느냐? 자고로 호부 불견자라 하였습니다. 호랑이에 비해 개의 새끼가 나올 리 없다. 예. 전하 깨워서 아무리 효자라고는 하시나 언제 그 일을 드러내실지 모를 일 아니옵니까? 호랑이의 이빨이 무뎌졌을 때 그 목을 움켜쥐어야지요. 어이구. 야. 이미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물었고요. 환관 박한종이 답을 주면서 이게 약간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환관 박한종이 나왔죠. 저 환관 박한종은 인종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환관인데 일찍부터 문정왕후가 인종 곁에 심어둔 첩자였던 겁니다. 이 얘기를 나눈 문정왕후는 얼마 뒤 병석에 인종을 찾아가는데요. 자,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마어마. 두더리를 지느라 주상의 심신이 많이 지쳐들 듯 싶어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전하께서 삼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모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아닙니까? 뭐 수상하죠. 그저 주상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라 내 딴에는 준비한 것인데. 아닙니다, 어마어마. 소자를 향한 어마어마의 정성이 담긴 것인데 어찌 목넘김이 가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지금 이거. 그 음식을 주는 문정왕후 지금 표정이 눈알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저 인종의 효도가 눈에 띄죠. 계모에 대해서도 어마마마라고 하면서 어머마마가 주신 음식을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며칠 후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에는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문안을 드린 후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인종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 경원대군이 대위를 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명종입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12살.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대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그 유명한 여인천하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관 박한종을 내수사 제조로 삼아 왕실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라. 이거는 아닌데.
황관에게 어찌 그런 중찰대한 일을 맡긴단 말입니까? 소신 박한종 내수사 제조로 책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아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 자리 제대로 준 거예요. 오.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거면 개인 금고를 그냥 맡긴 거예요. 네. 고간 열쇠를 줘버린 건데, 야,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꿰찼네요. 네, 내수사 제조가 된 박한종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양반 사대부들의 재산까지 빼앗아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이 집이 한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더니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금일부로 이 집은 내수사에 속하게 될 터이니 그리 아시죠? 뺏는 거야 지금? 그냥 빼앗는 거죠. 부자님이 지금 뭘 하실까? 이놈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느냐?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조선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번에.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겠냔 말이다. 야, 이게 문정왕후의 뒷배를 믿고 박한종이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뭐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신하들도 이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러며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한탄을 했고 신하들은 박한종을 쫓아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문정왕후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것도 함께 보시죠. 대왕 대비 만마의 인사로 인해 이런 폐악이 벌어지다 보니 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참지 않는 거예요. 전하,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왕실을 능멸한 그러니까 파도 너무 하거든. 환관 그쵸. 박한종을 엄벌히 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내려야죠. 주상, 황관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직을 삭탈함과 동시에 장 50대를 쳐 궐 밖으로 쫓아내시지요. 장 50대까지 해가지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정왕후가 박한종을 그냥 내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본 박한종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외삼촌 유님을 제거하는 데 가담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데요. 아이고.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찔기다 찔기처럼. 선왕의 흉서에 대왕 대비 마마께서 연관이 있다 의심하질 않으셨습니까? 해서 봉성군을 왕위에 올리시겠다고. 네 놈이 설마 나를 속인 것이냐? 속이다니요! 저는 처음부터 전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야, 유님을 반역죄로 반역죄로 모는 만드네. 거예요. 아. 그렇죠. 반대팔을 몰아내고 어떻게든 역모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시 권력을 잡는 모습, 보통이 아닌데요. 네, 문정왕후는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전 왕이죠.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유님을 역모죄로 몰아서 처형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을사사화입니다. 박한종은 유님 제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문정왕후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박한종은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아, 진짜. 네, 야사로 재구성한 박한종의 이야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요? 네, 박한종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중종 때 처음 기록에 등장해서 인종, 명종 3대를 모신 전설적인 환관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대에 걸친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끝판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종의 식사를 책임지던 환관으로 처음 인종 라인이었지만 인종이 병석에 누우니까 빨리 라인을 갈아탑니다. 문정왕후 쪽에 서서 정보통이 돼요.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말아난 것이 환관의 원칙인데 오히려 박한종은 그걸 그때그때 문정왕후에게 보고했고 그것 때문에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야, 이렇게 권력을 잡는데 역할한 사람들한테는 큰 자리 하나씩 주던데 박한종한테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자리를 줬습니까?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공신에 책봉합니다. 3등 공신에 책봉을 하고 야사에서 보셨다시피 내수사 제조라고 하는 관직을 주는데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고 제조는 그곳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해진 거죠. 내수사 제조로 있으면서 왕실 재산을 늘리는데 아주 전념을 합니다. 백성들의 재산 뺐고 양반 4대부들의 재산도 뺐고 자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명종 때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임꺽정의 난. 이게 바로 이 내수사와 임꺽정 그 집단의 재산 싸움에서 비롯된 밀란입니다.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도 문정왕후는 뒤에서 힘껏 박한종을 도왔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명종과 문정왕후만 믿고 박한종이 마치 본인이 왕이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면 이게 뭐 앞서 영상도 봤잖아요. 백성들뿐 아니라 신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가 됐던 그 해에 아주 긴 이름의 관직을 받는데요. 내간수리 총감역관이라는 겁니다. 궁궐 내간을 수리하는 총감독관이 된 거예요. 경복궁 수리를 하는데 강령전 수리 도중에 강령전은 임금이 주무시는 침전이거든요. 화재가 나서 경복궁으로 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강령전의 온도를 다시 만들다가 너무 온도를 높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복궁 화재가 났는데 보통 때라면 그 책임자가 아주 중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박한종을 파직하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때 명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한종은 다만 명을 받들어 시행했을 뿐이다. 내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나 어찌 전혀 시비를 분변하지 못하고 한종이 술수에 빠졌겠는가? 파직을 윤허하지 않는다. 야, 이거는 대놓고 눈 감아주겠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아무 징계를 안 받았단 말이죠. 뭐 더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왕과 이 명종의 감싸기가 없었다면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대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뒤로 6달 동안 계속해서 박한종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박한종은 삭탈관직,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결국 대신들이 뜻을 모아서 이긴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안 끝납니다. 아주 즐깁니다. 명종은 박한종을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징하다. 왕자들의 교육 담당자로 박한종을 부른 거예요. 대신들이 극구 반대를 했지만 명종은 더 놀라운 명령을 내리는데요. 박한종을 종일품 숭정대부로 승진을 시킨 겁니다. 환관은 원래 종 2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었는데 이걸 깨고 박한종이 그 위로 승진을 한 겁니다. 근데 절대 권력자의 이런 총애를 받아서 그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거면 이제 박한종을 물리치십시오 했던 분들도 이제는 박한종 편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과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박한종에게 줄을 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박한종의 집에는 늘 양반 4대부들이 보낸 뇌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자, 박한종이 죽은 다음에 명종실록을 쓴 사관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한종이 후한 은총을 받아 부귀로 일생을 마쳤으니 그에게는 행이지만 국가로서는 큰 불행이었다. 권력자의 최측근이 부패하면 나라에 불행이 오고 백성들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박한종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실을 장악했던 환관 박한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환관이라는 역할 정확히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름부터 볼까요? 환관, 벼슬환, 벼슬관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그냥 벼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뒤에 뜻이 바뀌어서 생식 기능이 제거돼서 남성성을 상실한 채 벼슬을 하는 관리라는 뜻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내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시, 내시하고 네. 환관 같은 말로 쓰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달랐어요. 다릅니까? 고려 시대에는 내시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문신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관리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내시에 임명되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고려 최고의 문벌이었던 김부식의 아들도 내시 출신이고 권력자 척준경의 아들도 내시 출신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내시와 환관의 뜻이 같아진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궁에서는 굳이 그 남성성이 없는 환관이 필요했던 걸까요? 궁궐 안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은요, 국왕이 있고 그 주변에 후궁이나 궁녀 같은 수많은 왕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그 궁궐 안에 꼭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높은데 못 받고 무거운 짐 들고 이건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자, 궁궐에서 남자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보통 남자가 거기 가 있게 되면 후궁 궁녀들과의 이성 접촉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아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둔 거죠. 그래야 왕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환관은 궁궐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남성성을 없앴습니까, 그러면은? 고려 조선 시대에 부모가 주신 이 신체를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려서 화상을 입거나 또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또 피부병 같은 병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또는 선천적으로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관이 되는 건데 꼭 이런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환관이 되기 위한 불법 거세 시술소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가난한 집 부모들은 너라도 궁에 들어가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 불법 시술소에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시술할 때 아이가 고함을 지르잖아요. 이걸 이제 몰래 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천둥 칠 때 그때 시간을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훼손해서 환관이 된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쫓겨나게 됐습니다. 성종 때 함흥 천민 출신의 환관이 스스로 거세한 사실이 발각나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 시술까지 해서 환관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환관도 엄연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월급도 받아요. 일을 더 못하게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한 뒤에도 매달 쌀도 주고 집도 주고 지금으로 치면 평생 연금이 보장된 거죠. 가난한 평민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성성만 좀 이렇게 제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되면 몸이 아픕니다 지금. 다 환관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팔자를 고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했겠죠.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서 환관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환관 선발 시험 엄청난 난이도였는데요. 일단 1차 신체 검사, 남성성이 제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2차 궁중 상식 시험 진행을 하고 3차 체력 시험도 하는데요. 체력 시험, 쌀가면이나 물동이를 들고 뛰는데 이건 왜 하냐면은 위기 상황에서 임금을 업고 뛸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사정없이 물먹이기, 거꾸로 매달기, 포에 모래 놓고 문지르기, 각종 고문도 합니다. 어떤 고초를 당해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인내력을 테스트한 거죠. 우리가 근데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환관이라면 막 목소리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아니네. 연약하고. 엄청난 체력이 필요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세 전후에 환관이 되면 한 10년 정도 인턴 과정을 거쳐요.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세가 되면 환관이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체력 테스트? 체력 당연히 20대가 되면 좀 더 좋아졌을 거고. 다시 그게 회복됐는지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딩동댕. 맞습니다. 네. 회복되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확인을 해요. 남성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비로소 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 급제하는 것보다 환관되기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환관이 되면 종구품,
상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원 가꾸는 일을 담당하는 환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승진을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가면은 종이품 상선이 되는데 국내 식사를 관리합니다. 특히 왕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관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딱지가 붙게 되는 거죠. 네. 환관들은 정말 국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왕을 곁에서 모시다 보면은 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궁궐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환관에게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매달 봅니다. 원례고사가 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원례고사와 같이 보는 거죠. 시험 과목도 대단합니다. 논어맹자 중용대학 소학 3강행시.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매달 읽고 외우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합격하면 괜찮지만 불합격이면 재시험. 계속 불합격이면 승진해서 탈락입니다. 환관 보기보다 어려운 직업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해야 되네요. 연차가 쌓인다고 그냥 저절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연공 서열에 의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네요. 공부도 하고 꾸준히 막 그래야 되는데 환관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남성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족보도 없나요? 족보, 자손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놀랍게도 족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족보가 있었을까요? 양자를 드리는데요. 양자뿐 아니라 결혼도 해요. 부인도 있고 양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벌받게 자기 집에서 살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궁궐에 들어가서 숙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관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환관 족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낳은 은혜는 없지만 기른 은혜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네. 자, 보시는 이 그림이 세계 유일의 환관 족보, 양세계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서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내시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다른 성씨 사람을 들여서 아들로 삼고 손자를 삼아 후대에 이르게 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성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족보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양세계보에 이 사람들 나이가 나오거든요. 이걸 조사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환관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양반들보다 15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3명은 각각 100세, 101세, 109세까지 장수한 걸로 나옵니다. 사람의 거세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예요. 야, 이거 오래 살아야 될 것인가? 환관이 확실히 일반 사람보다 장수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족보까지 만들어서 환관이 자식을 만드는 걸 인정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후손이 조상 제사를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환관들은 자식이 없으면 자기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아까 야사에서 얘기했던 박한종도 양자가 있었어요. 박한종의 양자 박세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환관이고 박한종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그의 만행,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관 박세겸은 한반도 덕원 땅에 내려 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일컫고 함부로 역마를 타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마구 토색질을 하였습니다. 에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진짜로. 네, 박세겸이 왕명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도 부모 믿고 갑질하는 그 종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박세겸이 다 그랬는데 박한종 말고도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있었네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도 있었어요. 고려 의종 때 정함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의종의 심을 받아서 이 왕의 유모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의종의 총애를 믿고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환관의 권력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환관이라고 해서 다 뭐 박한종이나 정함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왕에게 뭔가 옳은 소리를 하던 환관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환관 김처선 혹시 기억하세요?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무려 7명의 왕을 섬겼고 상선까지 올랐는데
김처선이 연산군이 준 술을 억지로 마시고 취해서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연산군이 화를 내서 이 김처선을 죽였는데 연산군 일기를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며 처선이 취해서 오른도리로 간언을 하니 임금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 활로 쏘아 죽였다. 야. 그러니까 환관이라고 해서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막 못돼짓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조언을 해서 네. 왕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환관이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환관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환관 잘못이 아니고 환관을 앞세워 정치를 한 그 권력자가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환관을 앞세워서 측근 정치를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사 속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을 되돌아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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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요, 주방 앞에서 왠지 약간 이렇게 주춤하게 되고요. 또 불 앞에서는 오래 있기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묘하게 쓰일 양념장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여름 대비 만능 양념장입니다. 요 만능 양념장 하니까 아유 여름에 좀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가지고 무침, 조림, 볶음까지 다 되는 반찬이고요. 또 하나는 찌개부터 국물 요리까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네. 그러면 가장 포인트는 뭐냐? 얼마나 두고 먹을 수가 있냐가 포인트잖아요. 바로 2달 너끈히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요거 하나 든든히 있으면은요 정말 맛있는 메뉴들 불편함 없이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여름 대비 만능 양념장 가지고 북어채 무침, 오이고추 무침까지 아주 후다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만능 양념장 이거 하나 있으면 사실 5만 원 다 쓸 수 있잖아요. 든든하죠. 찍어도 먹고, 무쳐도 먹고, 비벼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요리 초보자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굉장히 든든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만들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만능 양념장은 약간 고추장처럼 생긴 것이 후뚜루마뚜루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필요하겠죠. 네. 고춧가루를 2컵을 준비를 합니다. 네. 2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단 냄비에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자,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뭐냐? 바로 막국물을 준비합니다. 보통 우리가 육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육수는 고기를 끓여낸 국물을 얘기를 하고 채수는 채소를 끓여낸 국물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맛국물이라고 합니다. 다시마 우린물 또는 북어 대가리 끓인 물을 차게 식혀놓은 것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고춧가루에다 다 부어주세요. 색깔 좋다. 네. 자, 고춧가루와 막국물을 섞어서 요거를 완전하게 끓여내면 고추장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요거는 지금 아직 그 다시마 우린물이 완전하게 녹지 않았기 때문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약간 퍼져 보이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진간장. 진간장. 간을 맞춰야 되니까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 맛을 내야 되잖아요.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자연의 넣고 단맛.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황설탕을 넣어주세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4분의 1컵을 넣어서 이렇게 살살 다 저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고춧가루가 이렇게 풀렸다 생각이 드시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끓여요. 근데 매실청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센 불에서 팔팔팔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아, 이걸 끓인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걸 끓여줘야지만 방부 효과가 생겨요. 그래야 약간 고추장처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요. 아직도 멍울이 조금 있으니까 멍울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입니다. 이렇게 살살 저어가면서. 네. 근데 너무 센 불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와 간장과 매실청이 혼합된 것이 이렇게 툭툭 튀겨요. 그래서 화상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은근하게가 얼마큼이야 시간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간은 딱 한 2, 3분밖에 안 돼요. 2,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써 끓이기 시작하죠. 네. 그랬으면 불을 줄여요. 이렇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입니다. 은근하게 이렇게 끓여주세요. 지금 톡톡톡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시죠? 생겼어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딱 그렇게 움직이네. 자, 이렇게 살살 저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머 이거 보니까 꼭 고추장 같아요. 네, 맞아요. 고추장 같은 식감이 나야 되고 질감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사실 방부 효과가 내는 향신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다 끓였어요. 자, 끓였으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은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인 씨? 냉장고에 넣어야죠? 냉장고에 넣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시네. 그렇죠? 차게 식혀야죠. 네, 차게 식혀야 됩니다. 차게 식히려면 이렇게 다 끓여놓은 거를 보세요. 네. 매끈해졌죠, 이제? 매끈해졌죠? 네네. 매끈해졌죠? 그리고 뚝뚝 떨어져야 돼요. 이 고추장 식감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뚝뚝. 한참 있다 뚝, 그쵸?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르르 흐르면 쉽게 공기하고 닿으면 상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걸 이제 불을 또 꺼요. 이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차게 식힙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혔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식힌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식혔으면 이 완전하게 식힌 것을 볼에다가 일단 좀 담아요. 그렇죠? 네. 볼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둡니다. 담아요. 그래서 요거 만들면 얼마나 간다고 하셨죠? 2달이요. 와, 2달. 네. 2주도 좋은데 2달이면 그 전에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거보다 조금 2배로 하시면 좋은데 이제 제 생각엔 아무리 제가 2달 간다 했어도 네. 이게 지금 뭐 공장 가공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부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딱 2달 정도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만들어 놓고 네. 계속 한 번씩 더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맞아요. 좋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다 담아 놓습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빡빡 다 해서 완벽하게 긁어내야 네. 요게 좋죠. 이렇게. 저 아까워요. 그쵸, 그대로 아깝죠. 그냥 씻으면. 그럼요. 요것도 물에 안 넣어요. 였다가 오일에도 하나 맞아요. 닦아가지고 쓱 한번 맛을 보고. 네. 네. 자, 이렇게 다 어머님들 됐어요. 다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마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진짜.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 넣어야 돼요. 여기에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습니다. 사과. 사과를 넣는데 사과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사과를 깨끗하게 닦아요. 네. 딱 반 개만 쓸 거예요. 반 개만 쓸 건데 이렇게 해서 껍질째. 네.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씨와 씨방은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네. 내주세요. 그 사과는 꼭 먹을 때도 껍질째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저기에 영양을 영양을 더 줘요. 네. 그러고 나서 요거 제가 뭐 할 거냐 하면 바로 믹서기에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기에 잘
갈려지도록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사과를 넣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왜 사과를 넣냐면요. 이 사과가 사실 팩틴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게 사과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식초 같은 거 안 넣어도 충분하게 약간 싱그러운 상큼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레몬을 넣어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사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사과가 됐으면 요렇게 같이 썰어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그럼 사과만 들어가냐? 아니에요. 바로 뭐뭐 들어가냐면 요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아, 양파랑 양파도 마늘이랑. 반 개 썰은 거, 네. 마늘 5개,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 3큰술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다시마 우린물을 안 넣잖아요. 안 갈려요, 잘. 그러니까 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네. 요걸 이제 믹서기에서 좀 갈아볼게요. 네. 자, 믹서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믹서기 준비해 놓고 사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 우린물 3큰술 넣고 중간중간에 양파 넣고 그다음에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해서 믹서에 가는 건데. 네, 갈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곱게 갈아야 되나요? 그렇죠. 선생님? 곱게 갈아야 돼요.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갔는데도 막 사과에다가 그쵸 양파 그리고 마늘 들어갔고 다시마 우린물 100큰술 정도 야, 다 되는데요? 그쵸? 이거를 치는 건 봤어도 믹서기 통째로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해서 다 곱게 갈아서 아우, 발렸어, 쓰시는 거예요. 발렸어. 요게요. 건더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씹혀요. 아, 그래서 그거죠. 되도록이면 아주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야.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거 왜 안 갈리지? 물 좀 더 넣을까? 그럼 맛이 없어. 흔들어요. 흔들어야 돼요. 아유,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아주. 자, 제가 왜 껍질까지 그냥 다 써도 되냐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요즘 빨간색이잖아요. 네. 껍질이 이렇게 갈리면 어때요? 색이 보여요. 그렇죠. 색이 보이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딱 요것만 이렇게 해서 쓰세요. 어우, 안 갈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부어요. 곱게 갈렸네요, 여기서 이제 정말. 또- 어차피 섞이니까. 그렇죠.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기 마늘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했잖아요. 네네. 이제 요거 가지고 잘 섞어서 방부 효과까지 잘 넣으니까 사과의 감칠맛, 약간의 싱그러운 맛까지 있겠죠. 네. 좀 프레시하잖아요. 네네. 요거를 같이 잘 섞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요거요, 맛있어요. 뭘 해도 다 맛있잖아요. 저런 양념장 하나 있으면. 이렇게. 아, 색도 곱네요, 아주. 그쵸, 색도 곱죠.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예인 씨는 요거 보관할 때 어디다가 보관하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네. 소독을 한 네. 그 소독이라고 하나요? 그 유리병 맞아요. 같은 데다 담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오래 소독을 하려면 우리가 열탕 소독이 가장 좋거든요. 네. 어떻게 열탕 소독하냐면 요렇게 병을 준비를 해서 네네. 냄비에 물을 약간 잘박잘박하게 놓고 요걸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네. 그러나서 열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불을 딱 꺼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소독이 다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져다가 마른 거즈에다 이렇게 딱 올려서 물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행주로 닦거나 이러시면 소독한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어때요? 색깔이 벌써 다 점점점. 스며들었네요. 그렇죠. 스며들었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살짝 이게 약간 색깔이 약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요거요. 하루 지나잖아요. 요렇게 돼요. 진해지네. 완전 진해지죠. 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어때요? 다르다, 완전 다르다. 다르죠. 네. 그쵸? 완전 다르네요. 정말. 이게 숙성을 시킨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맛있게 요거를 만능 양념장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만능 양념장을 여러분들 그 자리에 네네. 조금씩 놔드렸어요. 네.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요 양념장만 한번 그대로 맛봐야겠다. 찍어서. 그대로 맛있네. 어때요? 이거 그냥 갓한 맛있죠? 밥 위에 올려서 그냥 네. 먹어도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금방 지은 밥, 특히 보리밥 살짝 지은 밥에다가 고추장 하나 딱 올려갖고 그냥 잡수셨잖아요. 요새야 뭐 푸성기를 조금 올린다고 하지만 밥까지 드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냥 양념장만 잡수세요. 맛있는데? 고추장을 먹었으면 좀 더 약할 이따가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냉장고에 잘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순식간에 반찬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불 없이 하는 반찬을 만들 거예요. 네. 죄송해요, 못 드시게 해서. 먹었네. 너무 맛있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북어채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북어채를 준비를 할 때 북어채와 같이 들어가는 채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뭘 준비했냐면 바로 이렇게 부추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북어채는 보통 이제 이렇게 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큰 볼에다가 이렇게 넣고 우리 물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물. 네네. 요걸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수분만 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너무 마른 상태면 양념장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며들게 하려면 살짝 수분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죠? 그거 다시마 우리물 뿌릴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네요. 그냥 맹물 뿌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다시마 우린물은 아까 양념에 양념장에 들어갔죠. 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뿌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냉동실에 보관했던 황태채에서 살짝 비린 맛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청주 2큰술 정도 섞어서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맛술 섞어서 뿌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건 이제 놔두고 여기에다 뭘 하느냐? 바로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부추. 부추? 네. 부추 좋죠. 싱그럽고. 그쵸. 너무 맛있죠? 네, 맛있죠. 여름철에는 요 부추 같은 싱그러운 푸성기가 조금 하나 두 개씩은 들어가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툭 넣어주세요. 정말 툭. 너무 쉬워요. 네. 요리라고 하기에도 약간 부끄러운.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장 넣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북어채를 얼마 준비했냐면 80g 준비했거든요. 그랬으면 이 만능 양념장은 그럼 몇 큰술 넣어야지 좋을까요? 5큰술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딱 5큰술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5큰술을 넣겠습니다. 이따가. 야, 이제 아주 잘 묻혀질 것 같네. 자, 그랬으면 조기에다가 넣어서 맛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요거 가지고도 다 버무려서 맛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맛이 나야 되니까 여기다 뭘 넣냐 하면 요거 넣으시면 돼요. 물엿 조금 더 넣으시고요. 물엿. 윤기를 좀 내기 위해서 물엿. 그리고 제가 아까 만능 양념장은 오래 보관하고 먹는 거라 기름을 안 넣었어요. 네네.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건 먹을 때마다, 무칠 때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북어채는 무조건 조금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실청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양념장으로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 바로 그냥 묻혀요. 이렇게 바로.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죠, 요거. 확실히. 저희가 양념장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맛있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무칠 때 보시면 약간 조금 안 스며드는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더 뿌릴까요? 아니요. 부추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분감을 줬잖아요. 네네. 그 수분감이 충분하게 이 양념장과 섞여서 나중에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제 점점 더 빨개져요. 점점 더. 이렇게만 딱 놓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반찬 하나 만들었어요. 뚝딱. 그쵸? 정말 뚝딱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깨만 마을 깨가루.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통깨. 아유, 맛있겠다.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한창 백반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오는 반찬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풋고추를 무치거나 아니면은 오이고추를 된장에 묻혀서 많이 내거든요. 된장 묻히지 말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요 여름 대비 만능 양념장에다 한번 묻혀보세요. 네. 오이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8개 준비하시면 돼요. 네. 8개 준비하는데 그러면 만능 양념장은 몇 큰술이나 넣을까요? 8개. 잘 생각해 보세요. 8개면은 38, 24. 38, 24. 거기 왜 나와요? 아닙니까? 계산 좀 아는 척 해보려다가. 네. 자, 아까 북어채는 80g에 5큰술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식감 자체가 약간 북어채 자체가 약간 보슬보슬한 게 있잖아요, 식감이. 근데 요거는 매끈매끈하잖아요. 3큰술만 넣으면 돼요. 3큰술만. 자, 요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볼 하나 가져다가 북어채 말고 오이고추 넣고 여기에다가 같이 넣으면 맛있는 거 바로 양파예요. 양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북어채에는 제가 물엿도 조금 넣고 참기름도 좀 넣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 맛을 보니까요, 얘는 딱 요것만 들어가면 양념장 맛으로만 해도 되는 그냥 거죠. 만능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장갑을 또 하나 끼고. 저 양파 들어간 저 맛이 또. 네. 하긴 뭐 오이고추 무침의 단맛은 그렇게 안 필요한 거예요. 네, 3큰술만 딱 넣었어요. 3큰술. 그리고 돼야 됩니다. 같이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살살살. 만약에 집에 호박씨, 해바라기씨가 좀 있잖아요. 네.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오이고추 말고 우리 집은 아이들도 있고 그냥 고추 말고 오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는 어때? 괜찮아요. 오이 그냥 썰어서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저것도 맛있겠네요. 또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깨가루까지 이렇게 뿌렸어요. 아니 그냥 뚝딱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생방송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가 더 됐으면 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추하고 깻잎이 바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상추 깻잎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요 양념장 2큰술만 넣고 버무려서 마지막에 참기름 불려서 1큰술 넣고 잡수시면 금방 상추 깻잎 겉절이 만들어지고요. 고기랑 먹으면 끝나죠. 그다음에 지금 밖에 나가니까 두릅이 있더라고요. 이제 두릅이 이제 좀 있으면 맞아. 이파가 지났기 때문에 들어갈 차례거든요. 그랬을 때 두릅 살짝 데쳐서 요 양념장에 살짝 버무려서 들기름에다가 들깨가루만 넣고 버무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반찬 되고요. 내가 고추장찌개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고추장찌개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추장찌개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애호박이죠. 그쵸. 애호박이 달잖아요. 애호박에다가 돼지고기 등심 말고 우리 소고기 등심이나 아니면 양진머리 같은 거 곱게 채 썰어서 들기름에 막 볶다가 요 고추장, 요 고춧가루 있죠. 양념장. 만능 양념장 3스푼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 우린물 붓고 거기에다가 뭐 감자도 넣어도 되고 고추 넣어도 되고 끓이면 바로 고추장 찌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니까 정말 맛있겠죠. 네. 요거 그러면 제가 한번 접시에 담아 볼게요. 네. 야, 그래서 만능 양념장이 있으면 북어채 무침에 그렇죠. 오이 고추 무침에 지금 다 뭐 됩니다. 상추에 널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깻잎에 뭐 이런 걸로 다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추 무침부터 이렇게 여기 오이고추니까 살짝 매콤한 맛은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싱그러운 단맛이 많아서 이것도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수시면 아주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어채 무침도 한번 담아 볼게요. 담아내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더 맛있어 보이죠? 네. 그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 반찬으로 하면 만들기도 쉽고 맛도 있고 너무 좋죠. 요거 아까는 굉장히 푸슬푸슬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많이 집에 탁 들었네요. 간이 딱 맞춰졌어요. 네.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찹하고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쵸. 양념장이랑. 네, 착붙이 됐어요. 네, 착붙. 자, 제가 요렇게 드리려고 아까는 드시지 말라고 한 거.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자, 우리 철규 씨 오셔서 요것 좀 네. 나눠주세요. 자, 요거 먼저. 근데 양념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뚝딱 반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맛있네. 그렇다고 해서 양념장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그것도 같아요. 아니죠. 네. 자, 이제 그 만들어드린 양념장으로 밥을 쓱 한번 비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반찬 한번 잡숴보세요. 어우, 싱그럽다. 그렇죠. 네? 금방 와. 묻혔으니까. 네. 진짜 고추의 단맛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나 이거 오이고는. 물 말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물 좀 드릴까요? 고추랑 양파 이거 정말 싱그럽고 향그럽네요. 그냥. 그 양념장이 그 채소가 가진 그 특유의 향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북어채가 간이 북어채가 다 중요해요. 배었나 모르겠어요. 네, 북어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간도 맵고 딱 들어갈 때 북어의 그 향이 확 되게 올라와요. 잘 어울려요. 아, 너무 그래요? 좋아.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에 외식할 때 나오는 북어채 무침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물엿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맛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근데 제 거는 굉장히 약간 슴슴한 북어채 무침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입에 싹 들어왔는데 저는 그 참기름 향이랑 양념장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제 씹기도 전에 입안에 향이 확 한번 북어 향이랑 같이 너무 맛있죠? 와. 시간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리밥 지어가지고 요 양념장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추, 깻잎 좀 올려서 잡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념장은요, 활용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지금 나오는 쑥갓 사셔다가 요 양념장에 조금 버물버물해서 잡수시면 쑥갓 겉절이로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요. 우리가 조림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감자가 나오는 철인데요. 감자조림 하면은 정말 그 얕은 맛이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고 활용이 아주 많고요. 생선도 지금 순살고등어 많이 나오고 순살꽁치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 양념장 싹 발라가지고 무만 깔고 만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육개장 좀 해먹고 싶어요. 육개장. 육개장 할 때는요. 대파하고 숙주 살짝 삶아서 대파 살짝 데친 다음에 요 양념장에 버무려서 고기 끓는 물에 집어넣고 아주 푹 끓여 드시면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 대파 육개장으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양념장만 먹어봤을 때 느낌을 면 하나 삶아서 네. 이렇게 막 요리 이게 아니라 면만 하나 삶아서 양념장 툭 넣고 오이 좀 썰어놓고 그냥 쓱쓱쓱쓱 해서 그냥 먹어도 제가 만약에 너무 집에서 국수를 비빈다 그러면 칼국수면 삶아서 요 양념장에 버무려서 아까 예인 씨 얘기한 네. 것처럼 오이 좀 넣고 같이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밥 안 먹는 애들 그냥 요것만 비벼서도 애들 그냥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색 김치 갖고 나옵니다. 이색 김치 어떤 이색 김치인지 궁금하시죠? 네. 입맛을 확 살려줄 이색 김치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생방송에 김치가 되냐고요? 저희는 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상쾌하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2도를 보이면서 아침 공기는 다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따스해집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제외하면 오늘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스하다 못해 약간 더워집니다. 서울이 25도, 청주가 26도로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까지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도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먼지도 큰 말썽 없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만 맑던 하늘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25도를 보이면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로 낮에도 서늘하게 했고요.
변화무쌍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버이날 저녁 때는 길이 막혀요. 네. 그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은 이번에는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들 많이들 식사하셨더라고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사정상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로 사랑한다고 마음 한번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